이화여대 김광명 교수님은 우리 나노 약물 전달 시스템 분야의 대한민국에서 대표 연구자이시고 특이하게 암특이적 나노 약물 개발 연구로 항암 치료 효율을 높이는 연구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정인석 선생님과 같이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스부터 ACS 나노 그리고 잭스의 300편 이상의 주옥 같은 논문을 내셨고 5년 연속입니다. 이게 쉽지 않은데 5년 연속으로 톰슨 로이트가 주관하는 피인용 횟수 상위 1% 안에 들어가 있는 연구자로 선정되는 등 우수한 연구 성과를 하고 있고요. 이 연구만 하는 게 아니고요. 돈도 법니다. 이렇게 종양세포 특이적 감응형 자가 조립 나노 약물 복합 재료의 기술 이전과 창업 성과로 국내 신약 개발 산업 고도화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 김광명 교수님은 이걸 이력을 잠깐 보시면요, 요 앞에 있네요. 이력을 보시면은 저 밑에부터 보시면은 학위를 광주에서 신소재를 하시고 박사학위를 하시고 2003년부터 키스트입니다. 한국과학 기술연구원에서 쭉 커리어를 쌓아오셨고요. 오셨다가 2년 전에 우리 이화여대로 가서 아마 학생들이 2년밖에 안 되니까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하고 또 하나가 우리 김광명 교수님은 우리 한림원에 준회원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정회원으로 오시고요. 물론 이 한국공학 한림원도 2002년에 아마 이화여대 가면서 되신 것 같아요. 일반 회원으로 가시고 아마 정의원 되려면 한 5년 이상 걸리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정의원 되기 상당히 일반 회원보다 이렇게 커리어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현식 교수, 김광명 교수님에 대해서 뒤로 한번 학생들한테 통화를 하고 이래 동료들하고 통화를 쭉 했는데 똑같습니다. 정현식 교수님이나 김광명 교수님이나 뭐 친절하고 자상하고 연구밖에 모르신 분이고 너무나 바쁘신 분이고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 학생들이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랍니다. 경상도 남자가 다 무뚝뚝한 건 아닌데 그건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건 70년대, 60년대, 70년대 이야기고 2023년도에 24년도에 무뚝뚝하면은 그 앞에 커리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비춰진 우리 김 교수님은 열정이 불꽃처럼 타오르는 분이라고 합니다. 아유, 너무나 좋은 표현을 해주셨는데 학생들의 어려움이 부딪혔을 때 가장 먼저 찾는 피난처가 김 교수님이랍니다. 그 정도로 교수님께서 학생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모든 문제를 이래 들어주시고 아마 해결책도 주시는 거로 알겠는데요.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진정으로 존경받는 멋진 연구자라고 연구실에서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김광명 교수님께서는 우리 전공 자체가 신소재에서 나노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연재가 나노 기술에서 신약을 찾는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강연을 해 주시겠습니다. 똑같이 다들 일어나셔서 김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죠. 김 교수님. 네, 먼저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한림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직접 이렇게 끝까지 경청해 주시는 원장님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전에 발표하셨는데 정현식 교수님께서 저는 아마 한 10년 정도 딱 이렇게 경력차가 나고 제 연배는 아마 응답하라 1988의 그 세대에서 우리나라에서 성장하고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 과정을 거쳐서 연구하는 그런 교수님이라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학계 발표도 많이 하고 있지만 이제 가족들 앞에서 발표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제일 문제가 많은 지금 중학교 사춘기
겪고 있는 아들 둘하고 이렇게 자리를 했는데 실제 집에서는 뭐 아빠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빠 말을 항상 무시하고 아빠가 공부를 좀 가르쳐 주면 정답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 오늘 발표를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 제목은 이제 제가 그 나노 소재에서 약물 전달 시스템에서 이제 현재 신약 개발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이제 제가 대학 시절,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 과정, 그리고 현재 이제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기술, 그리고 제가 앞으로 한 10년 정도 연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경력을 보면 이 슬라이드를 만들까 그냥 휙 지나갈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대학 입시도 힘들고 요즘 이제 반수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1989학번인데 의대 입시 실패를 하고 재수를 해서 또 의대 실패를 하고 이제 군대를 가야 되니까 90년대에 성균관대 화학공학과에 이제 후기를 시험을 쳐서 입학을 하고 이제 군대를 연기하고 다시 삼수를 했는데 주위에 많은 친구들과 같이 하다 보니까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91년 1월에 군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냥 경력 같지만 고등학교 3년을 고생하고 재수 삼수를 하고 군대를 바로 가는 아주 힘든 그런 이제 여정인데 지금 생각해 보면 재수 삼수도 친구들하고 어떻게 많이 했기 때문에 힘들었을까? 부모님이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셨지만 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군대를 이제 제가 가서 한 30개월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이제 9월에 이제 다시 학교에 1학년으로 입학하게 되는데 93년도에 대학 학력고사에서 수능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입시가 바뀌어서 대학에 진학하게 되고 그래서 3년 6개월 만에 이제 제가 계절학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업을 듣고 3년 6개월 만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대학 과정에서 이제 제가 한 5년 정도 1학년 입학을 하니까 신입생하고 한 5살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났기 때문에 저는 대학생 할 때 MT도 가본 적이 없고 뭐 학과 미팅도 해본 적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이 대학을 졸업을 빨리 하고 사회에 진출하는 시간이 이제 늦었기 때문에 빨리 수업을 듣고 졸업하는 게 목표였는데 그렇게 해서 대학 생활 자체도 그렇게 뭐 행복한 생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 학과 동기하고도 그렇게 친하지도 않고 근데 이제 제가 이용관 교수님이 저희 학부 때 고분자 과학을 이제 강의를 해주셨는데 다른 화공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과목이 많습니다. 화학, 반응공학, 뭐 공장 설계, 그다음에 석유화학, 고분자 이런 과목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하는데 이상하게 이 고분자 쪽에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소재를 제가 한번 계속 공부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고분자는 분자량이라든지 이런 고분자의 구성 요소, 이런 구조에 따라서 굉장히 소재의 특성이 다양하고 우리 생활에 다양하게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 하나의 어떤 가설에서 나오는 이런 기술보다는 굉장히 복잡성에서 어떤 통일성을 찾는 그런 이제 학문으로서 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1997년에 졸업을 했는데 이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IMF가 오기 한 2, 3년 전이에요.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뭐 우리가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 최대 위기가 IMF인데 항상 위기 전에는 아주 태평스럽습니다. 그래서 뭐 대학생들이 공부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고 요즘처럼 하지만 이제 현대, 삼성, LG 이런데 거의 다 취직을 뭐 세 군데 해놓고 취직을 굉장히 고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취직하고 2년 있으면 결혼하고 뭐 또 집값도 그렇게 비쌀 때도 아니니까 뭐 아기도 놓고. 근데 이제 조금 이제 그 분위기가 바뀐 게 88 올림픽이 끝나고 여행 자율화가 되고 이제 선배님들이 이제 해외 가서 배낭여행도 하고 어학연수도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이 되면서 이런 연구소가 생기고 이런 공학 분야에서 대학원을 가는 그런 첫 번째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대학원을 이제 진학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성균관대학교에서도 많은 교수님이 계셨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R&D가 지원이 그렇게 많이 안 됐기 때문에 교수님당 학생 수가 제 기억으로는 한 명 내지 2명 정도고 그 선배들이 연구하는 것들이 우리가 지금 하는 뭐 연구재단이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 사비로 재료를 사서 박사과정 하면서 학교에서 강의도 하면서 이런 박사과정을 마치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전문적으로 지원이 되는 이제 광주과학기술원으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주과학기술원에서는 이제 앞서 정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때 우리가 이제 한 1997년에 제가 진학을 하고 2000년도부터 이제 박사를 하게 되는데 이런 나노 기술이라는 것들이 바이오뿐만 아니라 뭐 전자 소재 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유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노 기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노 기술을 만들어야 되고 또 나노 기술을 분석하는 이런 장비들이 있어야 되는데 광주과학기술원은 제가 이제 3기로 들어갔는데 1기, 2기는 저희 신소재공학과 같은 경우는 박사과정을 거의 안 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개원을 했지만 외부의 어떤 건물이나 이런 거는 착공이 완료가 되는데 인프라가 들어오는 것들이 굉장히 늦어지죠. 그리고 이제 실험실을 꾸미고 하는데 선배님들이 너무 고생을 해서 석사하고 다 도망을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3기인데 3기부터 이런 장비들이 구축되고 우리나라에 뭐 최초로 있는 장비 그리고 우리가 쉽게 다룰 수 없는 그런 장비 가지고 제가 석사 박사를 했습니다. 석박사 과정에서는 제가 그 우리 주로 생체 의료용 소재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의대를 못 간 그런 이제 좀 부족함이 있어서 신소재과에 와서는 이제 사람한테 쓸 수 있는 생체 소재를 고분자를 이용해서 만드는 이제 그런 교수님을 찾아갔고 그 제 지도 교수님이 이제 변용로 교수님이십니다. 현재 서울대 약대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카테타 같은 경우가 혈관에 투입해서 뭐 소변을 뺄 수도 있고 어떤 그 스텐트를 삽입하는 소재를 사용되는데 우리 혈액에 들어가면 이런 생체 고분자에 혈액에 있는 혈소판이나 이런 것들이 흡착이 돼서 염증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 세포의 세포막을 이루고 있는 인지질 바이레이어를 이런 소재에 코팅을 해주면 생체 적합성이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이런 소재를 만들었고 이런 소재를 만들 때 이런 리피드 지질을 물속에 띄워가지고 이런 랭미어 블레짓 모노레일을 만들어서 이걸 구조 분석을 AFM으로 하는 것들을 제가 박사과정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재를 만들 때 가장 큰 문제가 물 위에서 이런 필름을 만들어야 되고 분석은 AFM으로 이 리피드 크기 자체가 2나노미터이기 때문에 실제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주로 이동하는 뭐 오전 오후 시간에는 발소리만 들려도 이 필름이 깨지고 이 AFM 팁 자체가 노이즈를 굉장히 많이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언제 하냐면 주로 밤 7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준비해서 한 새벽 4시까지 데이터를 뽑고 저는 이제 아침에는 주로 자고 이제 오후에 나와서 주로 실험을 하는 이제 그런 생활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그 변영료 교수님한테 배운 거는 실제 교수님도 이쪽 일을 처음 하시고 제가 우리나라 연구 R&D 발달 과정을 보면 BK 1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전에는 뭐 페이퍼를 꼭 써야지 되나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국가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이 되고 우리의 분석 장비 이런 것들이 정부 지원을 받아서 굉장히 선진국에 부합하는 이런 장비들이 구축되었을 때 주로 이제 논문을 써야 되는데 교수님들의 여러 가지 이제 지도하는 철학인데 저희 교수님은 한 토픽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은 박사과정이 얼마나 걸리든지 얼마나 비용이 들든지 자기가 알고 싶은 모든 연구들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00년도에 이제 첫 번째 논문을 내고 이러한 그 리피드 레이어에 다른 물질을 집어넣어보고 구조가 어떻게 되고 그것들의 혈액적 합성이 어떻게 되고 이 물질 자체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폴리머를 어떤 식으로 합성하는지 이 5개의 논문을 내고 제가 박사과정에 5개의 챕터를 쓰고 이렇게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사과정 때 배운 것은 우리가 어떤 물질을 가지고 어떤 실험을 하더라도 하나의 부족함이 있더라도 다음 논문에서 또 준비해서 새로운 연구를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이제 기본적인 연구 자료에서의
역량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광주과학기술원은 우리가 그전에는 이제 카이스트도 있었고 서울대도 이런 쪽으로 진학을 많이 하고 포항공대도 이제 막 대학원생을 받았는데 광주과학기술원은 이제 제가 갔을 때 신생 기관이었고 저는 기숙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다 집을 또 나와서 거의 24시간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하고 국가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이 되고 등록금까지 지원이 됐던 이제 그런 기관이고 그리고 제 성격도 일을 할 때 몰아서 하고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른 곳에서 이런 박사과정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저한테 좀 맞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아마 박사 한 2년 차 때쯤 될 것 같고요. 저도 사진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2003년도에 졸업했는데 거의 한 몸무게가 한 54kg니까 제 생각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이제 졸업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박사 과정을 할 때 뭐 공부만 할 수는 없잖아요. 휴식도 좀 해야 되고 제 배우자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는 제가 배우자와 사귈 때가 아닌데 사진을 찍고 나중에 이 필름을 인화해 보니까 지금은 이제 디카가 없을 때니까요. 이렇게 둘이 마주보고 있는 웃는 사진이 있어서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제 실험실에 거의 막내로 저희가 만났고 제 성균관대학교 후배고 그리고 저는 이제 실험실에 제일 고참이었기 때문에 석사를 마치고 전과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여러분들도 실험실 생활을 하지만 같은 실험실에서 뭐 선배 후배 이렇게 연차도 있는데 둘이 연애를 하면 요 중간에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후배한테 혼도 내야 되고 또 뭐 랩이지만 우리가 또 체계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와이프는 생명과학 쪽으로 가서 이제 공부를 계속하고 광주과학위원회에서 저는 뭐 연구뿐만 아니라 이런 결혼을 시작해서 가정을 이루는 그런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동기들이 이제 그때 막 이제 논문을 쓰고 국내에서 어떤 임팩트 팩터의 가치 또는 편수 이런 것들이 이제 인정해줘서 우리가 잡을 잡고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실험실에서 이제 거의 같이 동기로 2, 3년 이내로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그리고 이제 그 제 신소재학과가 8층에 랩이 2개 있었는데 유타 대학교의 배유한 교수님이 그때는 이제 광주과학위원회 재직하셨는데 그쪽 방 친구들 그다음에 이제 생명과학과에 있는 친구들 이 친구들이 같이 매일 복도에서 마주치고 같이 실험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렇게 이제 같이 성장하다가 지금은 이제 같은 연구 분야에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주고 같이 연구를 해 나가는 그런 이제 동료 연구자로서 같이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키스트에 오고 광주과학위원회에 있으면서 이런 그 나노 물질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약물 전달 시스템을 개발하게 됩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가 그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뭐 마이크로 RNA 백신 그때 지질 나노 입자 LNP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모든 국민들이 다 알 정도로 이런 나노 기술이 중요한데 실제 이제 항암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몸에 맞게 되면 전신에 퍼지니까 암 조직뿐만 아니라 이제 정상 조직에도 독성을 일으키는데 이런 나노 약물 전달체를 쓰면 약효를 좀 더 종량에 전달하고 정상 조직에 가는 약물의 분포를 줄여서 우리가 어떤 치료 효과를 올리고 이런 나노 소재에는 약물도 봉입할 수 있고 진단용 의약품도 우리가 케미컬 컨주게이션 또는 물리적으로 로딩할 수 있으니까 진단 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진단 다이그노시스 테라피를 같이 할 수 있는 세라그노시스라는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포스닥을 박사과정을 마치고 2003년 8월에 키스트의 이제 권익찬 책임연구원 랩에 오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2003년 8월에 졸업을 하고 2003년 9월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미국에 바로 포스닥을 갈 계획을 가졌는데 새 신부인 와이프가 한 달만 살고 제가 미국으로 가면 이게 롱디 그죠 여러분? 그리고 그때는 뭐 인터넷이 그렇게 발전할 때도 아니고 그러면은 이제 국내에서 제가 이제 한 포스닥 한 1년 정도 하고 신혼생활을 1년 정도 한 다음에 외국을 가자 그런 결심을 하고 서울에 있는 키스트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제 1988의 교수님들의 이런 특성이 뭐냐면 연구비가 전폭적으로 지원되고 논문을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R&D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정량적으로 폭발을 하는 그런 이제 트레이닝을 받고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데 굉장히 익숙해진 연구자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2003년 8월에 왔는데 새로운 토픽을 받아서 2000동년도에 12월에 논문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6개월 만에 논문을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있으려고 그랬는데 저희 책임 연구원께서 그러면 여기서 한번 정식 연구원으로 생활해 보는 건 어떠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해 주셔서 키스트에 와서 본격적으로 이러한 나노 약물 전달 시스템을 이용한 진단 치료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실험실에서는 주로 이제 글라이코카이토산을 썼고요. 요건 이제 보통 각각류의 껍질에 있는 생체적 합성 소재고 여기에 하이드로포비시티를 줘서 친수성, 소수성이 같이 있어서 물에 녹이게 되면 나노 입자가 되고 안쪽에 약물을 로딩할 수도 있고 바깥쪽에 화학적 계제를 통해서 뭐 영상 조영제를 넣고 이러한 튜머 조직에서 나노 파티클이 축적이 되는 이제 그런 연구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키스트에서도 우리가 이제 새로운 장비를 사가지고 제가 그 박사과정 때 이게 안 될까요? 네, 되네요. 그 AFM으로 지질 리피드 레이어를 측정하듯이 이게 빨간색으로 레이블링 돼 있고 혈관을 통해서 나노 파티클이 축적이 되고 종양 조직에 머무름이 되고 안쪽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적으로 영상을 하는 것들을 한 2008년 정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였을 때 어떠한 확실성이 있으면 이런 연구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라든지 제 스스로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이 연구를 해보면 정말 우리가 좋은 의약품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종양 모델을 만들고 종양을 모델을 쥐에다가 종양 모델을 만들어서 이렇게 정맥 주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굉장히 튜머에 축적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2010년인데 이 코닥 장비를 저희들이 한 2008년에 구입해서 이 논문이 사이언스부터 논문을 내서 네이처, 패밀리 해서 결국은 이제 저희들이 전문으로 내는 Journal of Control Release의 논문을 2010년에 냈는데 이게 지금 사이테이션이 거의 700회가 넘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가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이런 연구가 제시가 되고 많은 동료 연구자들이 이제 이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나노 약물 전달 시스템을 분석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이제 의미 있는 연구가 되겠고요. 제가 박사 과정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지도 교수님이 한 물질 가지고 우리가 어떤 물질을 분석하기에는 논문 하나로는 불충분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케미칼 드럭이나 이런 물질들을 로딩 컨주게이션해서 암의 치료 효과를 보는 연구를 계속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임상적으로 우리가 진단의약품을 쓰고 있는 뭐 MR 조영제라든지 CT 조영제, 펫 조영제를 나노 입자에 넣어줬을 때 기존 조영제보다 암 축적 효율이 좋은 그런 연구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글라이코카이토산 나노 파티클하고 이제 제 이름을 치게 되면 2000년도 5년부터 지금까지 한 77편 정도 논문을 내게 되는데 이러한 한 개의 소재 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또는 이제 다른 분야에 비해서 한 분야에만 이렇게 논문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논문 내시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보는 게 독창성이죠. 근데 소재 쪽은 물질이 똑같으면 독창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같은 나노 입자지만 우리가 암을 종양을 치료할 때 어떤 기전으로 치료하고 어떤 약물이 어떤 메커니즘을 갖는지를 계속적으로 논문을 내서 한 77편 냈고 그래서 이제 6년 연속 그 사이테이션이 가장 많이 된 연구자로서 선정이 된 그런 이제 결과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물질들이 이제 좀 더 바이올로지에 접근하는 그런 이제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이전에 약물전들을 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제가 2006년도에 잭스에 논문을 발표했는데 실제 이제 저희 분야하고 화학 쪽은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이런 쪽에 논문 내기가 어려운데 제 그 키스트에 있을 때 앞쪽에 바이올로지 하시는 분이 그렇게 나노 파티클을 잘 조절하면 이러한 세포 사멸이라는 것들이 삶과 죽음의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이고 신약을 개발할 때 스크리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툴이 되니까 그런 프로브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생명과학 쪽은 고등학교 때 배운 게 다 지식이기 때문에 이런 세포 사멸이 죽는 거지 그게 뭐 특별한 것들이 있나 싶어서 다행히 제 와이프가 생명과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이 세포 사멸에 대해서 집에 와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세포 사멸이 나오면 특정 단백질이 액티베이션이 되고 그래서 그 단백질이 캐스페이즈 3고 세포 표면을 변화시켜서 이런 에이팝토틱 바디라서 잘게 쪼개져서 우리 면역 세포가 이걸 깨끗이 청소하는 메커니즘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고분자의 이 특정 단백질에 의해서 끊어지는 펩타이드 시퀀스를 놓고 형광물질을 붙여주게 되면 우리가 레이저를 형광물질에 쏘게 되면 에미션 파장이 나와야 되는데 형광물질이 거리가 가까울 때는 형광이 소광 효과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제 단백질이 플로로센스 다이를 끊어주게 되면 형광이 복원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세포에서 우리가 특정 단백질을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논문을 처음 잭스의 논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논문을 낼 때 이게 한 분이 리젝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 이제 이런 모레큘러 이미징 프로브를 만드는 중국의 텅 교수님이 있었는데 잭스 논문 낼 때 이분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해서 이걸 뭐 리비전을 한 2번 정도 하고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6개월 지났는데 이 NCI라는 미국 국립 암 연구소의 특별 기고문에서 이분이 저희 논문을 이렇게 한 페이지 정도 리뷰를 해 주십니다. 이게 뭐냐면 굉장히 우리가 많은 교수님들이 국내에서 논문을 내지만 우리가 미국에서 동일한 데이터를 논문 내는 거하고 국내에서 동일한 데이터를 내면 적어도 그분들에 비해서는 한 2배 정도 힘들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말 논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지만 실제 이 논문이 나오면 자기가 빨리 캐치해서 이걸 홍보해야지 또 자기가 권위자가 되니까 이럴 때는 아주 엘러강트한 방법을 좋은 한국의 연구자들이 논문을 냈다. 이런 이제 리뷰를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 때문에 이제 그 생명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또 다른 이제 메커니즘 포스포릴레이션에 의해서 프로테인들이 액티베이션 되는 이런 프로브를 만들어서 우리가 잭스도 논문을 내봤으니까 유럽의 화학회지 안게반트 캠에 한번 내볼까 해서 논문이 억셉트가 됐습니다. 근데 유럽은 돈이 없어서 그런지 이걸 칼라로 할 거면은 돈을 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 제 기억이 한 500불 되는데 우리가 뭐 굳이 이거를 칼라를 낼 필요가 있을까 해서 흑백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우스운데 그래서 이 세포 영상 실험하는데 논문이 흑백입니다. 근데 이 안게반트에는 또 이 하이라이트라 그래서 안게반트에 나오는 주요한 논문 중에 거기 에디터분 중에 좀 우수한 기술 또는 새로운 기술을 리뷰해주는 페이퍼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논문이 하이라이트로 선정이 됐는데 이분은 에디터니까 저희들 칼라의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원 논문은 흑백이고 하이라이트를 해주는 논문은 컬러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 이제 김종호 박사가 논문을 냈는데 제가 나중에는 굉장히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왜냐면 본인의 이제 논문인데 본인이 어디 가서 설명하고 이러면 이 논문이 흑백으로 나와서 500불만 가지고 저희들이 해결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 당시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걸 인식을 못할 정도로 연구를 많이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특히 단백질 분해 요소가 끊어질 때 메커니즘에 따라서 뭐 동맥경화 또는 관절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기에 진단할 수 있고 그리고 세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프로브들을 개발해서 나노 기술들이 생명과학에서도 우리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 프로브들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이제 연구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스트에서 이제 한 15년 정도 책임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기존에 있던 이런 나노 물질의
외부 자극을 준다든지 또는 튜머의 미세 안경의 pH나 여러 가지 효소에서 액티베이션이 돼서 약물을 전달해 주는 이런 연구들을 한 15년 정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 의약품 개발에 있어서는 뭐 좋은 논문도 내고 뭐 많은 연구하는 것도 좋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과연 이것들이 사람한테 환자한테 쓸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의약품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다른 기술의 IT나 이런 거에 비해서 사람한테 써야 되니까 우리가 독성 평가를 해야 되고 FDA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조 공정 자체도 굉장히 균일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러한 나노 기술들은 디스트리뷰션이 굉장히 크고 약물 전달 시스템 자체도 고농도도 넣어주게 되면 우리가 코로나 백신을 맞고 여러분 지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쪽에서는 백신의 부작용이다. 한쪽에서는 백신을 맞아야 된다. 이런 이제 말들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이제 코로나 시대 때는 굉장히 위급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카디악 톡시시티 같은 이런 이제 염증 반응이라든지 부작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노 메디슨은 전통적인 의약품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FDA나 이런 쪽에서 허가를 내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문제가 기술적인 어떤 발전성, 그다음에 기술의 어떤 혁신성은 높지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약을 만드는 데는 이런 허가 문제 또는 제품을 만드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하나의 기술적 제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더나 시대 때, 코로나 시대 때 이런 모더나 제약에서 코로나 백신을 만들어서 굉장히 히트를 쳤죠. 근데 그 원천 기술이 MIT에서 화공과에서 연구를 하시고 계시는 로버트 랭어 교수에 의해서 이미 만들어진 리피드 나노 파티클, LNP라고 그러죠. 그 기술이 나왔고. 하지만 이제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본인이 창업을 하셨지만 암을 치료하기 위한 캔서 백신을 처음 했는데 그것들은 실패를 하고 이러한 코로나 백신 때 긴급하게 필요할 때 빨리 승인을 받아서 상용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로버트 랭어 교수님은 뭐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권위자고 우리도 코로나가 위기 있을 때 이러한 랭어 박사님을 모시고 국내 코로나 백신을 국산하는 이제 그런 간담회도 굉장히 많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재산이 제가 알기로는 4조 정도 되십니다. 모더나도 성공했고 한 20개도 파운더로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는 이런 기초 탐색 이런 연구지만 후보 물질을 선정하고 전임상 그리고 이제 임상 시험을 통해서 신약 허가 시판하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하고 있는 연구는 이 엔티바디 드러그 컨주게이션에서 ADC에서 요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ADC 자체도 여러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실 창업, 실험실에서 우리가 어떤 신약을 개발하면 가장 제약이 있는 문제가 재원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방법을 해결할까? 그래서 굉장히 비싼 엔티바디가 아니고 굉장히 가격이 저렴한 펩타이드에 그동안 우리가 연구했던 특정 암세포, 특정 암조직에서 끊어질 수 있는 링커를 붙이고 약을 붙이면 굉장히 고비용에서 만들 수 있는 엔티바디들을 컨주게이트와 비슷한 약물들을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아미노산 4개가 있는 펩타이드에 굉장히 독성이 심한 독소로비신을 붙여서 나노 입자 구조는 저희들이 잘 만드니까 이걸 나노 입자에서 암조직에 보내서 암조직에 있는 특정 단백질과 끊어져서 암세포의 DNA 결합해서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그런 이제 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우리가 논문을 내기 위해서는 좀 더 복잡한 구조의 새로운 물질,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DDS에서도 그래핀을 씁니다. 왜? 굉장히 그래핀을 연구하는 필드가 높으니까 임팩트 팩터에 나갈 수 있는 논문을 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래핀을 그럼 우리가 약으로 쓴다? 그럴 때는 이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가격이 낮고 암에 선택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항암제를 만들고 이제 이런 물질을 만들 때 특정 암세포에서 우리가 약물의 효과를 복원시키는 이런 엔자임의 특징을 이미 우리가 분자 형상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쉽게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보시면은 요게 그 암세포고 심장세포인데요.
기존에 있는 독소로비신을 넣어주게 되면 이 약물이 암세포의 핵에 가서도 DNA를 억제하고 심장세포에도 똑같이 DNA 합성을 억제해서 두 개를 다 죽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만든 이런 프로드럭 나노 파티클은 암세포에는 핵으로 가는데 심장세포에는 단백질 분해 요소가 없기 때문에 핵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암세포 특이적으로 우리가 항암제의 기능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물 모델 실험을 하고 지금은 이제 제가 그 창업도에서 그 바이오 벤처를 하지만 국가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이런 과제를 이용해서 스케일업도 하고 독성 실험도 하고 효능 평가도 하는 이제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 이 의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품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굿 매뉴팩처링 시스템에서 GMP 시설에서 이렇게 굉장히 포장이 가능할 정도로 이런 약물들을 스케일업하고 제조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굉장히 독창성, 혁신성 있는 연구를 하면 했다고 하면 지금 뭐냐면 단가가 얼마일까? 이걸 만드는데 공장의 렌트비가 얼마일까? 이제 이런 경제적인 우리가 비용까지 산출하는 이제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러한 약물을 굉장히 다양하게 응용해서 우리가 한 개의 항암제가 아니고 파이프라인을 여러 가지 만드는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키스트에서 여러 책임 연구원들과 같이 이렇게 그 큰 센터를 운영했기 때문에 지난 한 20년간 150여 명의 학생들 그리고 포스닥들하고 이렇게 좋은 인연 그리고 이런 분들의 도움에 의해서 이런 분들이 뭐 국내뿐만 아니라 뭐 해외 대학에도 굉장히 그 교수님이나 좋은 연구원으로서 취직을 하고 있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저희 애들도 공부를 잘해서 이런 연구를 했으면 좋겠지만 그건 거의 뭐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본인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과정으로 저한테 인연이 돼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자식들을 교육시키고 또 지원을 해주지만 솔직히 대학 이상 가면은 그 다음에는 교수님들의 책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학생들이 제하고 있는 기간 동안 좀 더 성과를 내고 그리고 좋은 잡을 잡고 그래서 결혼을 해서 애들을 놓고 잘 사는 게 제가 큰 보람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학생들이 랩을 떠나서는 그 다음에 연락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전 학생들은 이제 자기들이 독립해서 자기 분야를 만드는 것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구를 하면 뭐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 많은 선배님들, 동료 연구자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현재 이대에 왔는데 이대에서도 학생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그 같이 또 연구해서 그 전에 보여드렸듯이 자기가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또 지도하는 그런 연구들을 계속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유, 제가 실수했습니다. 학교 가신 지 2년밖에 안 된다고 해서 학생이 없는 줄 알았더니만 상당히 많네요. 아유. 또 내가 보니까 무뚝뚝한 교수님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죠? 저 많은 학생들이 온다는 자체가 아마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질문 2명만 받겠습니다. 질문해 주시죠. 정치적인 질문 말고. 네. 예, 질문해 주시죠. 예, 마이크 좀 전달해 주세요. 네, 그 연구를 굉장히 다방면으로 발전시켜 오신 것 같은데 그 트렌드를 혹시 파악하시는 노하우가 좀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이제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뭐 이제 이런 거 발표할 때 뭐 우리가 유명한 사람 것도 참고하지만 그 사람이 유명해져서 트렌드가 생기고 습관이 생기는 거지. 그 트렌드는 자기가 만드는 거죠. 이렇게 대답하면 저희 학생들이 무지 싫어요. 그래서 트렌드는 어차피 이제 그 연구를 열심히 하다 보면 자기가 그런 쪽에 자연 쪽으로 가는 거지. 또 너무 자기가 그런 백그라운드가 없는데 또 트렌드를 추적하다 보면 그 트렌드를 만든 사람 속도가 훨씬 빠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트렌드는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항상 주시하지만 자기가 그런 트렌드를 쫓아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분 더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우리 정 교수님. 예. 제가 저기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발표를 굉장히 잘 들었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제 독성 쪽으로 알기 때문에 나노, 톡시티 그런 부분 연구를 조금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나노 그 물질이 굉장히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 하는 게 근데 이런 부분에 그런 뭐 셀이나 티슈의 그런 셀렉티비티 이런 부분들하고 지금 현재 미국 FDA에서 그 딜리버리 할 때 나노로 해가지고 허가 나고 그런 게 좀 상당히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LMP 정도 네. 주로 이제 하는데 무기금속은 너무 힘들고요. 체내에서 배출이 안 되는 거 잘 아시겠지만. 네. 그래서 주로 이제 생분해성 PLG 고분자 정도. 네. 그렇지만 이제 그래서 나노 하시는 분도 지금 굉장히 딜레마입니다. 이게 소재를 이제 완전히 그냥 LMP만 할 수는 없고 특수 소재도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아카데믹에서 가중치 있는 소재, 그다음에 이제 실제 FDA에서 승인 받을 수 있는 소재 그렇게 나눠져서 굉장히 구별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드러그는 조금 어려워도 그런 이 진단 마커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거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그게 뭐 세이프티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맞습니다. 되겠죠. 용량 도주도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의약품 쪽의 DDS보다는 진단의약품 쪽의 네, DDS가 진단 쪽. 좀 더 상용화 빠를 것 같고요. 네. 네. 예. 질문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아마 지금 사모님이 이래 준비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정말로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어려울 때 찾아가는 피난처가 됐는데 정말로 집에서 사모님께서도 우리 가족의 피난처는 우리 남편이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같이 공부를 하다가 고참이라고 너 다른 과로 가 명령받아 딴 과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게 결과론적으로 많은 서로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 사모님 한번 일어나셔가지고 우리 남자는 이렇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수로. 총괄부원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남편 김강명은 어떤 사람인가? 예. 저한테는 베스트 프렌드인 것 같아요. 딱 그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것 같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23년을 시간을 함께 했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가 만으로 46인데 딱 제 인생의 반을 함께한 사람인데 처음에 실험실에 갔을 때 제가 2001년도 2월 달에 실험실을 방문을 했는데 아까 사진 보셨죠? 책상 앞에 이렇게 있는 몰골 전혀 호감이 안 가게 생긴 비주얼인데 그렇게 생기신 분이 책상 위에 그냥 책상 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의자에서 주무시는 게 아니고 올라가서 새우잠을 자고 그냥 책상에서 자고 있었어요. 아침에. 정말로 밤에 실험하고 낮에 좀 활동을 하는 그래서 그렇게 맺어진 인연이 지금 23년이 지났는데 항상 전폭적으로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가족들한테도 굉장히 따뜻하고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아마 바깥의 분들은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사실은 결혼하기 전에 굉장히 무뚝뚝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예를 들면 결혼 첫 해에는 전화가 오면 7초였어요. 통화 시간이. 그러니까 딱 전화해서 밥 먹었어? 그럼 딱 끊어요. 그럼 옆에 있던 이제 실험실 후배가 누나 전화 통화를 7초밖에 안 한다고. 스탑워치도 재요. 그러면 오늘은 6초 막 이러고 10초를 안 넘겼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23년이 지나면서 시간이 쭉 가면서 보니까 통화 시간이 늘고요. 그다음에 하루에 상상을 못 하시겠지만 전화가 거의 한 10통은 오거든요. 그중에 한두 통은 영상 통화도 오고 굉장히 저한테만 따뜻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교수님께서 바깥에서 무뚝뚝하실진 모르겠지만 학생들이 정말 그냥 연구만 하고 끝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졸업하고 이 학생들이 나가서 잡을 잡고 사회에서 자기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를
진심으로 바라고 응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은 더 좋은 친구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